바쁘신 일정에도 연말정산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신고이다 보니 다른 세미나보다 참석자분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요, 2024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과 프로그램을 통한 연말정산,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나하고 서비스와 원 AI를 이용한 AI 연말정산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본인의 연말정산을 직접 한다니 결국엔 다 나한테 물어볼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다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원 AI와 함께라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결산, 연말정산까지 1년 중 가장 많은 신고가 몰려있는 1월인데요. 이 많은 업무 중에 한 가지라도 누가 대신 해주면 좋겠다 싶지 않으셨나요? 세무회계사무소, 수행기업 담당자, 근로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연말정산. AI가 연말정산에 어떤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잠시 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개정세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오른쪽 상단에 교재 페이지가 안내되고 있고요. 오늘 교육 중간중간에 몇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지 중간중간에 설명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교재랑 화면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에서 보면 수당공제 등록에서 비과세 감면 설정의 한도가 각각 20만 원, 700만 원으로 개정된 한도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에는 300에서 1,800만 원까지 공제받았었는데요. 개정되면서 600에서 2,00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주택까지로 주택 요건이 개정되어 적용 대상 주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상단에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 화면은 2023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화면인데요. 주택자금에서 2023년도를 보면 한도가 300에서 1,800까지 공제를 받았다면 2024년도는 600에서 2,000만 원까지 개정된 공제 한도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명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30만 원까지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35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부양가족에서 보면 연말정산 관계가 기존에는 직계 비속이었죠. 그 명칭이 연말정산 관계 코드명이 자녀, 손자녀 입양자로 변경이 돼서 손자녀인 경우 4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다. 그러면 자녀란에 여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명인 경우에는 이렇게 개정된 금액인 35만 원으로 자녀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 상향이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1,0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30이죠. 근데 거기에 3,000만 원 초과가 40%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율이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되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의 부담금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비용에 추가되었고 6세 이하의 의료비가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도에서는요, 6세 이하의 부양가족이 본인 등 해당 여부가 X로, 부로 표기가 되는데요. 2024년도에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본인 등 해당 여부가 여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항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한도 및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치자금 다음으로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공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 15페이지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한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납입액이 300만 원이라면 2024년도에는 납입 한도가 240만 원이라서 96만 원이 소득 공제가 되었는데요. 2024년도는 납입 한도가 300으로 개정되면서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월세액 소득 공제 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연간 월세액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 정산명세에서 봤을 때 세액공제 금액이 150만 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이제 1,000만 원까지로 개정이 되면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공제율 적용해서 세액공제액이 150만 원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2023년 대비 5% 초과분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하는 소비증가분 추가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네, 신용카드에서 봤을 때 소비증가분 2023년 전체 사용분과 24년 전체 사용분으로 금액을 구분을 해서 집계가 되는 화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에서 봤을 때 소비증가분 10%로 공제율 계산해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다음은 신설된 부분인데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6년도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해서 생애 1회 5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결혼세액공제라는 란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여로 1번 여로 선택하면 정산명세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세액공제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폐지되었는데요. 개정되면서 코드가 추가되었는데 수당공제 등록에서 출산지원금 비과세 코드가 Q03, Q04로 출산지원금 비과세 코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이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출산지원 탭에 이렇게 출산지원금 불러오기를 하면 급여자를 입력해서 입력했던 출산지원금이 불러와지고 부양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자녀로 자동 반영되겠습니다. 물론 수정도 가능하고요. 자, 세액공제액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데요.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도 포함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재 21페이지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납부 기간과 지금 현재 제출 기간 보고 가겠습니다. 월별 납부자인 경우에는 2025년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반기별 납부자인 경우 환급 신청한다. 그러면 2025년 3월 10일까지, 환급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2025년 7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거주자의 기타 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 비거주자 사업 소득, 비거주자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그 외 지급 명세서는 모두 202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니까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한 연말정산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연말정산 업무 프로세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교재에 없어서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세무회계사무소나 일반 기업에서 연말정산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7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하실 거예요. 먼저 연말정산 사전 안내문을 작성하고 배포하고, 또 직원들이 이런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이런 직원들의 문의에도 대응을 해주시고, 또 제출한 서류도 취합하시고, 또 연말정산 자료 입력한 다음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송해 주시죠.
또 의료비 지출액이 있는데 공제가 안 됐어요. 이런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문의사항도 응대해 주시고 신고까지 진행했었는데요.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니 그동안 모든 연말정산 업무가 인사 담당자 또는 세무회계 사무소 중심으로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하고를 이용하면 나하고에서 절세 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근로자가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면 인사 담당자의 업무가 또 한 단계 줄어들 수가 있고요. 나하고와 함께 원 AI를 이용한다면 AI가 분석해서 근로자별로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문을 작성해주고 또 근로자가 자가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요. 또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리포트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7단계 과정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요. 나하고를 이용할 경우에 제출 서류 수집이라든가 관련 서류 첨부를 나하고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어서 간소화됩니다. 또 나하고와 함께 AI를 이용할 경우 맞춤형 안내문을 나하고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공제 자료를 입력했을 때 입력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요. 자가 검증을 통해서 입력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또 맞춤형 결과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결과 리포트 또 안내문은 잠시 후 시연을 통해서 근로자가 나하고 모바일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연말정산은 일반 기업의 연말정산 담당자, 세무회계 사무소 모두 AI가 근로자별로 맞춤형 사전 안내문을 작성해주고 공제 요건을 체크하고 결과 리포트, 또 내년도 연말정산 절세 안내문까지도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의 문의 응대에 대한 업무가 감소될 수 있고요. 또 근로자는 사전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또 내년도 연말정산을 절세하는 방법도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AI를 활용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나하고라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 있고 또 세무회계 사무소와 일반 기업 담당자분들은 이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임처에서는 위하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TH로 연결하면 위하고를 사용하지 않는 수임처에서도 세무회계 사무소와 동일한 연말정산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TH는 세무회계 사무소와 수임처 관리 직원을 연결하는 서비스고요. 나하고는 근로자를 위하고에 연결해서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TH, 나하고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결은 아주 쉬운데요. 화면을 보면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위하고 팀 메인 화면에서 AI를 연말정산 이용하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잠시 소개되고 있고요. 자, 다음을 눌러서 진행을 해보면 이 수인기업 관리 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TH로 가입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초대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초대 메일을 보내면 수인기업 관리자분들은 이렇게 수신된 초대 메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위하고 사용 중이 아니라면 바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서 TH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가입은 간단하게 아이디랑 비밀번호 등을 입력을 해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미리 가입을 해봤는데 한번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하고를 사용하지 않는 수인기업에서 위하고에 접속했을 때 위하고 TH에 접속한 이 메인 화면이고요. 이렇게 위하고 TH 가입 후 최초 접속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하고 가입 요청 화면이 실행됩니다. 세무회계 사무소 급여관리에 있는 그 사원 등록에 등록된 우리 직원들의 사원과 휴대전화번호로 근로자분들이 나하고에 가입할 수 있도록 초대 문자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하고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직접 진행하는 일반 기업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나하고 AI 연말정산에서 이 직원들을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하고 가입 초대를 하면 우리 직원들 일반 기업에서도 똑같이 우리 직원들을 나하고에 가입할 수 있도록 초대 문자를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나하고로 초대 문자를 보냈는데요. 초대 모바일 화면을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어떻게 초대 문자가 오고 설치 가입을 진행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모바일로 연결한 건데요. 직원들이 이렇게 나하고를 가입할 수 있는 초대 문자를 받으시면 이런 형식의 문자를 받으시게 될 건데, 이제 나하고 앱 다운로드 URL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나하고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됩니다. 저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열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나하고를 처음 설치하고 접속하면 지금처럼 회원 가입하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회원 가입 버튼으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함이랑 휴대전화번호 정도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가입 가능하고요.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이제 나하고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시는 이 화면은 인사 담당자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모바일 앱에 설치한 나하고고요. 여기서 이제 초대한 회사가 확인되고 여기서 초대 수락을 하면 이 회사와 연결이 됩니다. 네, 처음 이렇게 진입을 해보면 이렇게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라고 나오는데요. 이 미리 해보기 버튼을 눌러서 2024년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AI가 작년 연말정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AI 안내문 확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에서 해당되는 인원을 확인할 수 있고 출산입양 공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이런 안내문을 AI가 분석해서 제공을 하고요.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 사원이 2024년도의 예상 급여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2024년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양가족 정보가 나오는데요. 부양가족을 직접 수정 추가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또 상단에 보면 절세 팁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제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 또 절세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지 구비 서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은 급여 입력 단계인데요. 급여 입력 단계에서는 이제 2024년도 연중에라도, 그러니까 연중에도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급여를 이렇게 직접 월급 또는 연봉으로 계산으로 직접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홈택스 자료 반영입니다. 아직 2024년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이죠. 그래서 전년도 간소화 자료는 지금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 전년도 간소화 PDF 자료를 반영을 해서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소화 파일은 직접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간편 인증으로 수집도 가능하겠습니다. 간소화 자료 외의 자료는 물론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공제 자료를 입력해서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고 예상세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연말정산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죠. 추가 납부가 나와서 이미지가 지금 울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저도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고 추가 납부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전에 뭐 연금을 더 불입한다거나 이런 절세 방안을 고민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또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3만 원의 선물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뛰어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현 주소지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기부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저희 본사가 있는 저는 춘천으로 알아보니까 닭갈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세액을 계산했을 때 특히 납부가 나오신다.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금도 기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향이음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 눌러서 바로 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이트 이동 없이도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손쉽게 기부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연말정산 전에 이렇게 TFG로 연결하고 나하고로 직원을 초대를 해서 연말정산 미리 해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에 검토해야 되는 메뉴들을 보겠습니다. 교재는 24페이지고요. 사원 등록입니다. 자,
자, 사원 등록은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요, 이렇게 별표 설정에 따라서 전체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형식에 맞지 않다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간혹 정확한 번호를 입력했음에도 붉은색으로 표기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부여규칙에 맞는지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번호가 맞다. 그러면 무시해도 신고는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외국인 여부를 선택을 할 텐데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단위세율을 적용할 건지 단위세율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지국란에 지금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면 거주자로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선택을 했을 때는 비거주자로 자동으로 선택되겠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는요, 연말정산을 했을 때 인적공제는 본인만 공제가 되고 특별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또 표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내국인인 경우는 선택을 잘 하시는데 특히 외국인인 경우에 이 부분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단에 보면 국적이라는 칸이 있는데 국적란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을 그 국가를 거주지국에 잘못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외국인이고 국내에 한다면 거주지국은 대한민국으로 선택해서 비거주자로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는다. 그럼 이 공제등록 탭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 그리고 감면 기간 그리고 감면율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고요. 또 연장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의 경우 생산직 등 여부 그리고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여로 설정합니다. 또 국외근로 적용 여부란에는 이번에 개정이 돼서 한도가 확대되었죠. 그래서 이번 500만 원 비과세로 개정된 비과세 금액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다음 부양가족 탭에서 이제 부양가족들을 등록을 할 텐데요. 이 중에서 세대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세대주의 세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대란에 여로 1번 눌러서 여로 선택되어 있으면 세대주를 뜻하는 건데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세대주로 신고를 하면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인은 이 세대란을 비워서 0번 눌러서 세대원으로 세대를 비우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회사 외국인들 직원 많은데 하나하나 다 세대원으로 바꿔야 돼요? 아니죠. 위하고에서 사원 등록에서는 여기 상단에 더보기에 보면 외국인 세대주 여부 변경이라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원으로 선택을 하면 모든 외국인만, 내국인은 변경되지 않고요. 모든 외국인만 일괄적으로 세대원으로 변경됩니다. 어차피 모든 외국인은 다 세대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좀 외국인이 많다. 나 올해 외국인 좀 많이 등록했다 하면 연말정산 전에 한 번쯤 사원 등록해서 외국인 세대주 여부 변경으로 일괄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위하고 스마트 텐션은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엑셀로 업로드를 해서 사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더보기에 이 신규 사원 일괄 등록에서 엑셀 서식을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엑셀 업로드는 신규 입사자만 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38페이지 급여자료 입력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사원을 입력하면 급여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전에 이 급여자료 입력 메뉴를 확인해서 정산할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공제 등록에서 이 수당 등록의 이 과세 구분이 과세냐 비과세냐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 비과세다. 그러면 근로소득 유형란에 이렇게 비과세 코드가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비과세 감면 설정 탭에 보면요. 4번이 연구개발비인데요. 코드 도움을 했을 때 지금 코드가 비어있죠. 코드 도움하면 H06부터 H10까지 줘야 됩니다. 이 회사에서 지급한 수당에 맞는 코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과세 구분이 비과세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비과세 코드가 공란이면 연말정산했을 때 비과세로 집계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코드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등의 감면급여가 있다. 그럼 감면 등록할 때 코드란에 해당하는 감면 코드를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수당 등록에서 등록할 때 과세 부분을 3번 감면으로 등록을 하시면 이후에 연말정산했을 때 세액 감면에서 감면소득 불록이를 할 때 이 등록한 이 수당 금액이 불록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또 안내되어 있는데 이 공제 등록에서 보면 간혹 4월에 건강보험 정산 항목 많이 등록하시죠. 정산 항목 등록했다면 반드시 공제소득 유형란을 건강보험 정산, 장기요양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처럼 반드시 이 공제소득 유형을 정산으로 꼭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 세팅되어 있는 500번대 코드가 항목들이 이제 공제소득 유형이 무구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구분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연말정산 했을 때 이 건강보험 정산인지 프로그램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꼭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4대 보험 관련해서 정산분이 있다면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요. 또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이 공단에서 이 자료를 수집해달라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아직 배포되지 않은 신규 메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4대 보험 예수금 월별 고지내역 관리라는 메뉴입니다. 상단에 보면 공단 EDI 수집하기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공단에서 4대 보험 개인별 고지 내용을 수집할 수 있고요. 또 예수금 내역 탭에서는 급여 자료 입력에서 입력했던 금액, 공제했던 금액과 수집된 개인별 고지 내용을 비교해서 차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보면 상단에 급여 자료로 반영하기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이용해서 수집된 금액을 급여 자료에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이 메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위하고 스마트A 10은요, 이렇게 스마트A 2.0과 달리 급여 명세서를 SMTP나 아웃룩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나하고로 급여 명세서를 전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급여 명세 전송할 때마다 오류가 있었다면 위하고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급여 명세서를 전송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재 67페이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겠습니다. 중도 입사자의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등록해두면 연말정산 시 이제 합산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서 그동안 사용하셨을 텐데요. 원 AI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PDF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상단에 PDF 업로드 버튼을 이용을 해서 PDF로 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업로드를 하면 AI가 이 파일을 분석을 해서 영수증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를 해보면 상단에 원본이라는 칸에 PDF 이미지가 아이콘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클릭을 해보면 업로드했던 그 원본 파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영수증 이미지 또는 파일을 보시고 직접 입력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AI가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이 금액을 입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다음은 교재 61페이지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인데요. 이제는 간소화 PDF 파일이 없으면 연말정산이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기업이나 세무회계 사무소에서는 간소화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스마트A 2.0의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하기 전에 처음 한 번은 기능 모음에 있는 국세청 간소화 프로그램 설치를 이용해서 설치 후에 업로드를 해야 하고요. 위하고 스마트A 10은 설치하지 않아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업로드할 사원은 코드 도움을 통해서 선택을 하거나 상단에 사원 불러오기 버튼으로 한 번에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사원 등록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사원은 불러오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2024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인데요. 화면 보시면 가족이라는 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부터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부양가족을 추가 등록했을 때 혹시 소득 금액을 추가하진 않았는지 별도로 확인을 하고 등록을 했었는데요. 이 간소화 자료에서 이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죠. 또 가족 탭을 보면 그래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라는 란이 있고 이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를 하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간소화 PDF란에 Y로 표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 간소화 자료로 부양가족을 추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소화 PDF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가 있다면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부양가족 리스트를 먼저 보여주니까 공제누락 방지를 할 수도 있고 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확인해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직접 등록하지 않아도 간소화 자료에 있는 정보로 부양가족을 한 번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길동 사원인 경우 본인 외에 한 3명 정도의 부양가족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간소화 자료로 어떻게 부양가족이 추가 등록이 되는지를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소화 자료로 여러 사원을 일괄로 업로드할 때는 업로드할 사원을 선택을 하고 PDF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간소화 자료라면 1번 간소화를 선택을 하고 업로드할 공제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는데요. 직원들의 간소화 PDF 파일을 받아서 저장을 할 때 이 업로드할 간소화 파일만 별도의 폴더로 생성을 해서 저장을 하고 업로드를 할 때 그 폴더를 선택을 해주면 그 폴더 내에 있는 간소화 PDF 자료는 모두 한꺼번에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업로드를 할 때 1번 간소화로 선택했었는데요. 1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본인과 부양가족의 이 공제자료 업로드할 때 선택하고요. 2번 간편 제출은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에서 다운받은 소득공제 신고서를 업로드할 때 그때 2번을 선택합니다. 물론 한 사원만 선택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고길동 사원만 선택을 하고 PDF 찾기에서 간소화 파일을 직접 선택해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를 해보면요. 이렇게 지금 보면 등록된 본인 외에 이제 부양가족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인 경우에 간소화 Y인 부양가족은 간소화 자료에서부터 이미 본인과의 관계가 이미 간소화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란이 자동 반영되고요. 그리고 소득금액 초과 여부가 이제 Y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관계는 직접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업로드가 된 부양가족은 여기 보시면 사원 등록 반영이라는 란이 있죠. 사원 등록 반영란을 O로 변경을 하면 그때 이제 사원 등록에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 이 부양가족도 그때 O로 변경했을 때 자동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O로 변경을 하고 다시 조회 버튼을 눌러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재업로드라는 란이 왼쪽에 재업로 여로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는데요. 해당 란에 동그라미로 여로 표기된 사원은 간소화 자료를 다시 재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안내도 되어 있는 것처럼 간소화 자료로 업로드한 사람은 부양가족 정보를 다시 재반영을 해야지 가능한데요. 이렇게 현재 가족 탭에는 기존처럼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조회가 되지만 이렇게 각 탭을 확인을 해보시면 기존의 고길동 외에 등록된 기존의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만 이렇게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탭에 보면은 건강이나 국민 고용란을 클릭했을 때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죠. 나는 간소화 자료에 있는 건강, 국민 고용보험도 업로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상단 툴바에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 업로드 설정을 선택해서 여기에 업로드함에 체크를 하고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업로드함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소화 파일을 다시 한번
네,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간소화 자료에 기존의 그 가족 탭에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서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들, 의료비라든가 신용카드 등 기존의 부양가족에 등록되어 있던 원래 부양가족들만 업로드가 됐다면 이렇게 재업로드에 여러 동그라미로 되어 있던 사람의 간소화 자료를 이렇게 다시 업로드를 하면 기존의 간소화 자료로 등록했던 부양가족의 자료도 업로드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이나 국민고용보험도 업로드함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간소화 자료에 있는 데이터가 업로드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로드된 데이터는 영수증에 전송을 해야 되겠죠. 자료를 선택해서 연말정산 전송을 선택하고 1번 간소화를 선택한 다음에 전송할 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건강국민고용보험도 전송을 원한다면 같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연말정산 보내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전송할 사원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완료나 마감되어 있다면 전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 전송할 때 또 기존에 입력한 데이터는 삭제가 되고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입력한 자료가 있다면 전송 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송을 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에서 봤을 때 전송에서 추가된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된 부양가족의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본인 외에 3명이 있었는데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Y로 표기되던 지금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에 Y로 표기되던 부양가족은 이렇게 소득금액 초과 여부에 여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험료 탭을 보면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하고 전송을 했는데 지금 국세청 자료란에 건강보험 금액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를 하고 전송했던 그 간소화 자료에 있는 건강보험을 연말정산에도 반영하려면 한 가지 설정을 더 확인하셔야 돼요. 업로드까지는 잘하시는데 이 기능 많이 놓치시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더보기에 국세청 건강고용보험료 PDF 적용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영함까지 선택을 해주셔야 전송한 간소화 자료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도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는 세무회계 사무소나 인사 담당자가 직원에게 받은 간소화 PDF 파일을 직접 업로드를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간소화 파일 업로드를 할 때 국세청에서 발급된 문서가 아닙니다. 또 문서가 변조됐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업로드가 안 돼서 여러 번 파일을 다시 받아보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조금 전에 나하고 앱으로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직원이 나하고에서 간소화 PDF 자료를 간편인증으로 불러오거나 선택해서 다운받은 파일을 나하고 앱으로 직접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직접 나하고에서 간소화 PDF 파일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나하고를 연말정산을 하면 연말정산 담당자는 간소한 PDF 파일을 근로자부터 전달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나하고를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또 어떻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시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나하고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세무회계 사무소 또는 인사 담당자는 이 수임처 AI 연말정산 관리, 일반 기업이라면 나하고 연말정산 관리에서 나하고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할 대상자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기초작업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대상자를 추가를 하고 상단에 기초 설정 버튼을 눌러보면 직원이 나하고 앱에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을 설정하는데요. 직원들은 여기에 설정된 기간 동안 나하고 앱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또 연말정산 추가 설정에서 간소화 자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간소화에 있는 자료 업로드를 할 건지를 여기서 추가 설정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현황에서 갔을 때 이제 이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요. 원 AI를 이용한다면 상단에 안내문 탭에서 AI가 연말정산 전에 작업 전에 배포할 수 있는 안내문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AI 분석하기를 이용하면 AI가 사원 정보랑 전년도 연말정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로자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사원의 나하고 앱으로 근로자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문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전송했기 때문에 진행 현황 탭에 가보면 이렇게 전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문 전송했다라는 진행 현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안내문을 나하고 앱으로 지금 전송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바일을 연결을 해서 나하고 앱에서 이 안내문이 어떻게 오는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안내문이 전송되어 됐다는 알림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면 맞춤형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한 샘물회계 사무소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맞춤형 안내사항 확인하기 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올해 어떤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공제 항목이나 절세 방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바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제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종전근무지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종전근무지는 조금 전에 보셨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과 동일한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 종전근무지를 이용해서 첨부를 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자료 입력 기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내에 근로자가 나하고 앱에서 이 기간 동안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자, 연말정산 자료 입력 버튼을 눌러서 바로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양가족 정보는 아까 미리 보기 화면과 거의 비슷하죠. 과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양가족 정보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 외에 나는 더 부양가족을 추가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양가족 수정 추가 버튼을 눌러서 부양가족 추가로 직접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추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접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자동 수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수집? 어떤 걸 수집할까요? 선택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 등본을 선택하고 다음을 하면 간편 인증으로 간편하게 인증을 받아서 주민등록 등본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이 추가되면 관리자에게 부양가족 정보를 전달하거나 등본을 받아서 등록을 해줬죠. 또 직원들은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위해서 어땠나요? 정부24 접속해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서 첨부했었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서 간편 인증을 받아서 수집을 하면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면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나오는데요. 선택을 해보면 수집된 주민등록 등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때요? 간편하죠? 지금 여기 나하고 앱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 사이트 이동한 거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받은 게 아니라 나하고에서 바로 간편 인증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수집을 한 거고요. 자, 수집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부양가족 등록, 증빙서류 등록으로 수집한 주민등록 등본을 바탕으로 부양가족을 추가 등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아주 쉽죠? 바로 부양가족 등록하면서 첨부 서류까지 증빙 서류까지 수집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국세청 자료인데요. 국세청 자료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 PDF 파일 내가 직접 모바일에 다운받은 PDF 파일이 있다. 그러면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홈택스 간편 인증으로 인증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감소화 서비스 자료 오픈 전인 거 아시죠? 자료 오픈을 하게 되면 이 홈택스 간편 인증 기능으로 아까 주민등록 등본 수집하듯이 똑같이 간편하게 간편 인증으로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공제 자료 입력에서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직접 몇 가지만 한번 입력해 볼까요? 보험료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입력은 간단해요. 자료 추가하고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또 어떤 부양가족의 내용인지를 선택하고 한 10만 원 정도 입력을 해보고요. 네, 의료비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기타 자료 추가해서 어떤 부양가족의 의료비인지 의료비 종류라든가 의료기간, 상호, 증빙코드 등을 선택을 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간소화 자료가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등록을 해야 하죠. 그 작업을 근로자가 나하고 앱에서 똑같이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의료비 자료 여기 상단에 보면 증빙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증빙 버튼을 눌러서 첨부할 수 있는 자료를 나하고 앱에서 바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바로 촬영할 수도 있고요. 모바일이니까 바로 촬영할 수도 있고 모바일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또는 파일을 선택해서 첨부를 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의료비 외에 신용카드도 한번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타 자료 추가로 추가할 부양가족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입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신용카드까지 간편하게 입력해 봤고요. 또 공제 중에서 월세액이 있는데 이 월세액 부분은 이렇게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공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누가 입력하는 화면이죠? 근로자가,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직원들이 나하고 앱에서 입력하는 화면이에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 우리 인사 담당자나 세무회계 사무소 우리 직원들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경우에 다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죠. 근데 연말정산을 익숙지 않은 일반 직원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연말정산 할 때 이렇게 입력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본인이 임차인 무주택 세대주 아닌 것 같아. 읽어보니까 뭐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니요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 불가. 공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입력할 때부터 한 번 더 연말정산이라는 이런 작업 자체를 익숙하지 않은 일반 직원들도 한 번 더 자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까지 제공이 되고요. 모든 작성이 다 끝났다. 그러면 작성 완료하기를 눌러서 검토하고 확인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작성 완료를 선택하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얼마를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를 해야 하는지 또는 환급받는지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모바일로 직접 진행하는 동안 이 과정을 우리 인사 담당자나 세무회계 사무소에서는 이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수임처 AI 연말정산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현황을 보면 여기에 진행 현황에 아까 안내문 전송까지 봤죠? 그런데 이렇게 세 번째 자료 제출로 이동했네요. 이 사람이 나하고 앱에서 자료 제출까지 했구나라는 걸 이제 직원들은 이 모니터링 화면에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상단에 보시면 체크리스트 수신함에서 여기 체크리스트 불러오기까지 하면 이 최지원 사원이 월세 공제에서 체크했을 때 아니오를 선택했구나 라는 체크리스트에서 어떤 걸 선택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증빙관리도 제공하는데요. 증빙관리에서 아까 간편인증으로 주민등록 등본 수집했었잖아요. 이 자료도 바로 다시 증빙관리에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나하고 앱에서 간편인증으로 수집을 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출력해서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증빙관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등본을 출력해서 내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나하고 앱에서 작성된 데이터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동일하게 입력되는데요. 아까 최지원 사원에 대해서 보험료, 또 의료비 10만 원 입력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의료비 10만 원 반영돼 있네요. 신용카드도 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입력했죠?
제가 입력했나요? 아니죠. 근로자가 나하고 앱에서 입력한 게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근로자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니까 우리 담당자분들은 저 입력한 내용을 좀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의 앱에 전송된 걸 보고 한 번 더 입력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나하고 앱에서 입력해서 작성을 해주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분들은 이 내용 확인해서 이상 없는지 확인해서 마감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마감을 해볼까요? 총괄해서 마감 정산 명세 탭에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마감했더니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마감했을 때 뭔가 메시지 나오면 당황스럽잖아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내용 확인하시면 돼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 중에는 마감을 할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자료 입력 기간 혹시 어디서 입력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연말정산 기초 설정에서 자료 입력 기간을 설정했었죠. 그러니까 나하고 앱에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마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 때 이제 마감을 해보기 위해서 어제 날짜로 좀 임의로 수정을 해서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감이 안 된다면 자료 입력 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완료를 하기 전에 그 직원별로 더 이상 연말정산 입력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완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직원을 선택을 하고 완료를 하면 이렇게 AI 오류 검증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AI가 마감했을 때가 아니라 완료할 때, 완료하는 단계에서 이제 오류가 없는지를 AI가 완료 단계에서부터 이제 검증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AI가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감을 한번 해볼까요? 선택해서 이제는 마감이 되겠죠. 날짜를 고쳤기 때문에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마감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나오고 총괄 마감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다시 진행 현황으로 돌아갔을 때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진행 현황에서는 이번에는 마감으로 이동이 됐네요.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대한 이 사람들의 자료들을 마감까지 했구나라는 걸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감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 리포트에서 AI가 근로자별로 맞춤형 그 결과 리포트를 분석하는데요. AI 분석하기를 하면 이렇게 연말정산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연말정산 절세 방법까지도 근로자별로 모든 사원이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로자별로 맞춤형 결과 리포트를 생성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시연해드린 이 화면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인사 담당자의 그 AI 연말정산 화면인데요. 아까 THG로 수임처 관리 직원과 연결을 했었는데요. 이 THG에서도 이 동일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G 화면으로 다시 연결해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하고 THG 화면이에요. 좀 낯선 화면이죠. 수임처 관리자가 연결했을 때 보시는 이 화면이고요. 여기에 연말정산이라는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위하고를 구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AI 연말정산 관리처럼 연말정산하는 이 과정을 함께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확인했던 안내문 탭, 또 체크리스트 수신함이라든가 증빙관리에서도 수집했던 주민등록등본도 수임처 관리 직원도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감 결과에 대한 결과 리포트도 확인했었죠. 이 결과 리포트 세무회계사무소에서 AI가 분석한 결과 리포트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수행기업 관리 직원도 똑같이 나하고 앱으로 전송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결과 리포트 전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송된 결과 리포트가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최지연 사원의 모바일 화면인데요. 여기서 결과 리포트 확인해 주세요 라는 알림이 나오네요. 그 알림 메시지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AI 연말정산 리포트가 도착했어요 라고 나오고 AI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납부해야 될 금액이라든가 내가 부양가족으로 얼마를 공제를 받았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좀 좋았어요. 우리가 신용카드 얼마 입력했는지 기억하세요?
500만 원 입력했었죠. 500만 원 입력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 잘 알아요. 그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를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연말정산 익숙지 않은 근로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 금액이 500만 원인데 공제 기준, 그러니까 총급여 25%가 되려면 한 99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한 490만 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물어봄직한 걸 먼저 AI가 분석해서 이렇게 결과 리포트로서 먼저 근로자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비도 무조건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해요. 근데 아까 얼마 입력했었죠? 10만 원 입력했었어요. 그래서 공제 기준 총급여가 3%가 되려면 한 12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해야 하는데 10만 원밖에 쓰지 않아서 이 금액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이 있어도 공제가 안 됐다라는 걸 바로 여기서 결과 리포트로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을 받았다라는 것도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지출액이 있는데 공제가 안 됐다고 왜 연말정산 담당자 찾아와서 왜 이거밖에 공제를 안 해줬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리포트로서 AI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2025년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연말정산을 내년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절세 포인트를 미리 AI가 분석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 리포트가 전송이 되면서 영수증도 함께 전송되는데요. 연말정산 결과 조회를 해보면 이 사람의 납부금액 또 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이라고 있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실제 서식도 함께 전송이 돼서 이렇게 연말정산 결과물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근로자분들이 이 파일을 직접 다운을 받아볼 수 있는 화면도 따로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전송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분들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전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하고와 원 AI를 활용한 이제 AI 연말정산을 설명드렸는데요. 나하고에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니까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 한결 간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아까 입력할 때 전혀 과정 어렵지 않았잖아요. 쉽게 자료를 수집하고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또 결과물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나하고를 사용하지 않고 세무회계사무소 또는 기업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입력하는 경우인 이런 메뉴들을 좀 보겠는데요. 메뉴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보겠습니다. 스마트A 2.0, 위하고 스마트A 10 모두 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이 동일한 메뉴에서 정산을 진행하지만 입력 화면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스마트A 2.0 같은 경우 교재 뒷부분에 이제 매뉴얼이나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스마트A 2.0은 주택자금, 투자조합 출자, 세액 감면,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은 정산명세에서 입력하고요. 보장성 보험이나 교육비는 소득공제 탭에서, 그리고 의료비나 기부금, 신용카드는 각 탭에서 입력해서 정산을 하죠. 각각의 공제 항목마다 입력하는 란이 달랐는데요. 위하고 스마트A 10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에서 모든 자료를 입력합니다. 이 자료 입력 탭은 이렇게 급여, 명세, 부양가족, 보험료 등 각 공제 항목별로 이렇게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화면 오른쪽에는 저희가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화면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입력된 하단에는 지금은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어서 계산 완료라고 나오지만 입력을 하고 또 재계산을 해야 될 때 하단에 이제 계산하기라는 이 버튼을 누르거나 여러 사람 한꺼번에 재계산한다. 그러면 다 선택해서 상단의 재계산 버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2번이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인데요. 이 탭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재계산되면서 입력해서 재계산된 그 결과를 정산명세 탭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탭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는 65페이지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봤을 때 급여 명세 탭인데요. 여기서 신용카드나 의료비에 적용 기준이 되는 총급여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급여자료 입력에 있는 과세 구분, 비과세 그 감면 설정에 따라서 반영되는데요. 앞서 사원 등록에서 확인했던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 사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18-32 중소기업 취업 감면 90% 안에 감면급여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급여 지급 시 공제했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간소화해서 전송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금액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자료 입력 중에 이제 급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연말란에서 금액을 직접 선택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종전근무지가 있는 사원이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앞서 보셨던 종전근무지 원천인수 영수증 데이터는 종전근무지 불러오기 이 버튼으로 불러오거나 오른쪽에 있는 종전근무지 입력 버튼을 눌러서 종전근무지 1부터 2 차례로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전근무지를 입력을 할 때 소득세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해당 난은 차감징수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또 종전근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감면급여랑 감면기간까지 이 두 가지는 세트를 하고 보셔야 돼요. 감면급여, 감면기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종전근무지에 대한 감면은 반드시 급여 명세에서만 입력합니다. 감면기간, 감면급여란 잘 봐주시고 여기 특히 감면기간 선택 잘못해서 입력 잘못해서 변환시나 마감시 오류 발생한다는 문의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치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69페이지 부양가족 탭을 보겠습니다. 인적공지는 여기 있는 이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하죠. 이 연말정산 관계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기본공제란이 자동으로 선택되는데요. 손자녀도 자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됐죠. 그래서 손자녀인 경우 그때 4번 자녀, 손자녀, 입양자로 선택합니다. 또 자녀장려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자녀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계를 7번 수급자로 그때는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자녀처럼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기본란을 부로 해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또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초과 여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나 추가공제가 모두 부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등 추가 공제는 오른쪽 가이드에서 공제 기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공제 가능한데요. 부녀자 공제 대상이라면 간혹 이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부녀자 공제를 받는 사람이다.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등록을 하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애인란인데요. 장애인은 오른쪽에 있는 이 안내사항을 참고를 해서 장애인 여부가 아니에요. 교재는 아마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란은 장애인 여부가 아니라 장애인에 해당되는 번호 여기 1, 2, 3번 중 해당되는 번호를 장애인란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우대, 출산, 입양,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결혼세액 공제란이 여기 부양가족의 결혼세액 공제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024년에서 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세액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1번을 눌러서
여로 선택을 해서 공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스마트EA 2.0은 이 결혼세액 공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교재 221페이지 나는 스마트EA 2.0으로 연말정산해요 하신다면 교재 221페이지 보시면 이제 결혼세액 공제에 대해서 나와 있긴 한데 여기에 상세 화면이 좀 빠져 있어요. 56번이 결혼세액 공제인데 여기 화살표 모양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 결혼세액 공제를 해당한다, 해당 없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하고랑 스마트EA 2.0이 결혼세액 공제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위치 기억해 주십시오. 스마트EA 2.0은 정산 명세에서 화살표 모양 버튼 눌러서 그때 결혼세액 공제 해당 없음을 선택을 해서 해당하신다, 결혼세액 공제 받는다, 그때 해당으로 선택을 해서 결혼세액 공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 결혼세액 공제 신설되었다는 걸 들었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결혼세액 공제가요, 재혼인 경우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렸더니 갑자기 막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아, 결혼세액 공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연말정산 작업하면서 이렇게 궁금한 것, 헷갈리는 것들, 알쏭달쏭한 질문이 생기면 어디 검색하지 마시고 상단에 원 AI 버튼 보이시죠? AI에게 친구한테 채팅으로 물어보듯이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AI에게 질문하는 입력하는 내용을 프롬프트라고, 어려운 말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친구한테 묻듯이 편하게 간단하게 질문해보면 되는데요. 재혼해도 결혼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질문을 해보시면 바로 AI가 답변을 줄 수 있어요. 어떤가요?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여기 보니까 재혼한 경우에도 결혼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아마 2024년에서 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에 생애 1회 가능하다 보니까 저혼이든 재혼이든 이 기간 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된다면 공제를 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왜 결혼해도 혼인신고 좀 늦게들 하시잖아요. 근데 아시죠? 세액공제 50만 원이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실 거면 이 기간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교재는 72페이지 보험료 보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공제한 건강, 고용보험이 그 밖의 자료로 반영이 되고요. 간수와 PDF 자료를 반영한 경우에는 국세청란에 반영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일반과 장애인 전용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교육비는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를 공제를 하는데요. 나이 제한은 없으나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초중고 교육비는 300만 원이고요. 대학생은 900만 원으로 한도가 다르죠. 그래서 구분란에서 초중고냐, 대학생이냐, 취학전이냐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중고생의 교복 구입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한도이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도 금액을 초과를 해서 입력하더라도 자동으로 한도 금액까지로 금액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이렇게 부양가족별로 지출한 의료비를 입력을 하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소득 요건이 없으며 근로자 본인, 또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시술비가 전액 공제되는데 소득세법 개정으로 6세 이하의 부양가족비가 이 의료비 전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포함되었죠. 그래서 본인 등 해당 여부에 이렇게 여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입니다. 또 안경 구입비는 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시력 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로 선택을 하게 되면 50만 원 초과하더라도 50만 원까지로 금액이 조정되도록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또 간소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간소화 자료 내에 50만 원 초과하는 안경 구입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송을 하게 되면 50만 원까지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의가 많아요. 아, 나 간소화 자료의 의료비랑 전송을 했을 때 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일수 영수증에 있는 의료비랑 금액이 달라요 라고 문의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안경 구입비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안경 구입비가 있다면 그건 50만 원까지만 전송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50만 원 초과하는 안경 구입비가 있다면 이제 50만 원까지만 전송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랑 이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있는 의료비가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걸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실손보험금을 수령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 대상 금액이 계산이 되겠고요. 이 공제 대상 금액 15%로 세액 공제가 됩니다. 또 의료비는 총급여 3% 이상 지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이 있어도 공제가 안 된다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8페이지 기부금 세액 공제 보겠습니다.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30% 세액 공제가 되고요.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 상향되면서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40% 세액 공제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우리사주, 고향사랑 기부금은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되고요. 기부처의 이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이거는 정치자금 외에는 모두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위하고는 2단계의 입력 방식을 따르는데요. 여기 보면 상단에 해당 연도 기부 명세가 있죠. 여기에 유형별로, 부양가족별로 지출한 기부금을 입력하시면 하단에 있는 코드별 기부금 합계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2월된 기부금이 있다. 그러면 전년도 기부 명세 탭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전년도 자료가 있다면 전년도 기부금 불러오기 버튼으로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부금 입력이 다 완료가 되면 기부금 명세서 현황 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한도가 계산이 되고요. 여기서 해당 연도 공제 금액과 소멸 2월 금액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부금은 위하고 스마트에이트는 간단하게 해당 연도 그리고 전년도 기부 명세만 잘 입력하면 기부금 명세 현황에서 계산된 기부금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의 2.0은 좀 작업 순서대로 입력하셔야 계산된 기부금을 정산 명세까지 정확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입력하는 순서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입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기부금은 정말 중소기업 취업 감면만큼이나 연말정산시 가장 문의가 많은 공제예요. 그래서 스마트A는 여기 교재를 보면서 순서대로 한 번씩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A 2.0은 교재 235페이지부터가 기부금입니다. 우리는 스마트A 2.0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면 특히 기부금 부분은 꼭 순서를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교재를 보고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6페이지 이미지부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 상단의 첫 번째 이미지부터 보겠습니다. 기부금은 먼저 기부금 탭에서 입력하죠. 여기 보면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번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먼저 해당 연도 기부 명세 탭 1번이 해당 연도 기부 명세예요. 당연히 올해 지출하신 기부금, 24년도 지출하신 기부금을 입력을 하죠. 그 다음에 2번이 구분 코드별 기부금 합계인데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써있는 거 보이세요? 동그라미 2번 당해 연도 기부금 반영 버튼을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 화살표가 있네요. 화살표 쭉 따라가면 다음 탭으로 이동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 탭인데요. 기부금 조정 명세 탭의 첫 번째 3-1번에 당해 연도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1번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서 입력한 내용이 3-1로 가요. 그리고 이제 화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 상단 이미지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3번이 보이네요. 3-2 전년도 기부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전년도 기부금, 2월될 기부금은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전년도 기부금 반영 버튼을 눌러서 이전 연도에 있던 데이터를 이 버튼으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이 중요한데요. 아래쪽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총 3개가 겹쳐 있죠. 자, 뒤쪽에 있는 이미지 보면은 기부금 조정 명세 탭에 동그라미 4번 찾으셨나요? 동그라미 4번이 공제,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라는 이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면 237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제, 계산 후 정산 명세 보내기라는 팝업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 3-1과 3-2번에 반영했던 기부금이 이 이미지에 여기 정산 명세 보내기 화면에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하단에 불러오기 버튼, 동그라미 5번이네요. 이 동그라미 5번 불러오기 버튼으로 3-1, 3-2에 있는 금액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공제금액 플러스 정산명세 반영 버튼을 눌러서 공제금액과 정산명세의 공제금액을 반영하죠. 그래서 237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는 이 해당 연도 공제금액이 각각 3-1과 3-2에 해당 연도 공제금액이 반영되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238페이지에 소득공제에 있는 기부금으로도 나오고요. 지금 이미지는 없는데 정산 명세에도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이 얼마다가 이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만이 반영되세요. 그래서 나는 스마트에 2.0으로 기부금 작업해요, 연말자산 작업해요 한다면 236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이 작업 한번 교재 참고해서 몇 번 해보시면 이 순서대로 기부금을 하면 되는구나. 사실 번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호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기부금 입력 작업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 순서 잘 봐주시고 2.0으로 작업한다 그럼 이 페이지 접어두세요. 접어두시고 연말정산 할 때 몇 번만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다시 스마트A 10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신용카드인데요. 교재는 86페이지입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자별로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도서, 공영,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란이 있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네요. 클릭해봐도 입력을 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상단에 보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이 사람의 총급여를 급여 명세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이분 급여 명세 보니까 9,900만 원이네요. 7천만 원 초과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제 대상이 이 도서, 공연, 박물관 사용분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할 수 없도록 막혀 있어요. 오류 아닙니다. 총급여 기준을 보고 대상이 아니면 처음부터 입력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소비증가분에 대한 부분 개정돼서 소비증가분 칸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3년도 전체 사용분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해서 23년도 사용액을 불러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택자금 탭인데요. 여기서 주택자금 공제를 입력합니다. 상단에 무주택자 여부를 선택을 합니다. 교재는 91페이지고요. 자, 무주택자 여부를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1번이 보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위치 잘 봐주세요. 괄로 1번이 대출기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은행에게 차입한 경우, 은행의 대출기관에 차입한 경우에는 이 대출기관 란에 있는 불입 상환액만 입력하고 딱 끝내시면 돼요. 하단에 있는 이런 계약 내용은 입력하지 않아요. 계약 내용 잘 보시면 이거는 거주자간, 그러니까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사원이 거주자, 즉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에 그때 입력을 하는 거고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는 1번 대출기간 란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죠. 이거는 차입 시기나 상환 기간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연금저축 보겠습니다. 94페이지요. 연금저축은 퇴직연금란에서 1번 퇴직연금, 2번 과학기술인 공제외로 선택을 해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공제란은
1번 개인연금저축과 3번 연금저축으로 선택을 해서 입력하도록 돼 있죠. 이건 좀 똑같이 연금이라서 헷갈리신다는 분들 많으신데 1번인 개인연금저축은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고 불입한 경우 납입액의 40%가 연 72만 원 한도인 소득공제예요. 1번은 소득공제고 3번을 선택하시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일 때 그때 3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ISA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를 여기 하단에서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란에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마련저축공제인데요.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이것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총급여랑 그러니까 그 세대란 있죠. 세대란에 세대주 여부를 체크를 해서 대상이 안 되면 입력이 불가해요. 지금 저희가 입력해보려고 클릭을 하고 있죠. 입력이 안 돼요. 오류 아닙니다. 총급여 기준을 체크를 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지 세대주인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서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입력할 수 없도록 막혀 있어요. 입력이 불가하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공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총급여 8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8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팝업 메시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투자조합 출자 공제는 투자 연도, 투자 구분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은 투자조합 출자 등에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투자구분 조합인 경우에는 납입금액 최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초과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조투법 참고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월세액공제 보겠습니다. 교재는 98페이지고요. 월세액공제는 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한데요. 개정이 됐죠. 월세액 1,000만 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초과하는 경우는 15%로 세액공제합니다. 이 월세공제 탭에서도 상단에 무주택자 여부 선택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급여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급여 기준 체크해서 8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입력할 수 없도록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기타 공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분 노란우산 공제죠. 입력을 하면 그 밖의 소득 공제에 반영을 할 수 있고요. 또 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또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또한 기타 공제 탭에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 101페이지 세액 감면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 53 제외는 앞서 보셨던 급여자를 입력해서 수당 등록했었잖아요. 그 등록한 수당을 감면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해서 감면 코드에 따라 입력한 수당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 해보면 상단에 T010230 이렇게 감면 코드를 확인할 수 있죠. 이 감면 코드로 수당 등록을 해서 급여자를 입력하면 감면소득 불러오기 버튼 눌러서 불러올 수가 있고요. 하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 감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정말 문의가 많은 항목 중에 하나죠. 이건 앞서 보셨던 사원 등록에서 중소기업 감면 여부, 또 감면 기간, 감면율 선택했다면 오른쪽에 있는 총급여 불러오기 이 버튼으로 불러오기를 할 수 있어요. 감면 대상 급여라든가 취업일, 기간 종료일, 그리고 하단에 감면 기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이 하단 부분인데요. 여기는 현근무지의 감면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 기간은 현근무지의 감면 기간이요. 만약에 종전근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는 사원이 중도에 7월 1일에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종전근무지 감면 기간을 간혹 여기부터 써서 7월에 입사한 사원인데도 1월 1일부터로 쓰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아까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종전근무지 감면은 급여 명세에 썼습니다. 현근무지 감면일 경우에는 세액 감면에서 쓰는데 급여 명세에서 종전근무지 감면 기간 여기 있어요. 위치 잘 봐주세요. 이 사람은 종전근무지에서만 감면이 있었어요. 그러면 급여 명세에서 감면 급여랑 감면 기간을 여기서 써주셔야 돼요.
세액 감면에서는 현금무지 감면을 쓰기 때문에 종전근무지는 감면이 있었는데 현금무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죠? 이 칸 어떻게 해야죠? 비워두셔야 돼요. 여기 칸. 왜냐하면 현금무지 감면은 아니다면 여기는 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액 감면란 이 위치 잘 봐주셔야 돼요. 이 개념만 정확하게 하시면 감면 기간으로는 오류 안 나오실 거예요. 세액 감면란의 이 기간은 현금무지의 감면 기간만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현금무지 감면을 받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 감면 기간은 어느 경우에 감면 기간을 쓰는 날이 다르니까 감면 기간 위치 특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문의가 많아요. 자, 다음 출산 지원 보겠습니다. 개선해법 때 말씀드린 부분이죠. 출산 지원 탭이 추가되었는데요. 상단에 출산 지원금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불러오기를 하면 가장 어린 자녀에게 급여자를 입력해서 코드 비과세 수당으로 출산 지원금으로 입력했던 그 금액이 불러오기가 되고요. 물론 직접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린 자녀에게 일단 자동 반영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자료 입력에서 모든 항목을 다 보았고요. 이렇게 입력한 내용은 이제 2번 연말정산 정산 명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를 바탕으로 해서 근로소득 공제는 자동 계산되고요. 그에 따라서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되어 있는 부양가족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반영되겠고요. 그리고 보험료 쪽도 문의가 좀 꽤 많은데요. 이 보험료 부분, 특히 지금 이 사원 같은 경우는 보험료 지출액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공제 대상 금액이 비어있죠. 이것 때문에 문의가 많아요. 보험료 지출액이 있는데 원래 왜 공제가 안 됐나요? 이런 문의가 많은데요. 그럴 때 하단을 보셔야 돼요. 66 표준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보험료 공제처럼 이 특별소득공제는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액공제는 이 표준세액공제랑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원을 봤을 때 이렇게 보험료 지출액이 있는데 공제 안 됐다. 그러면 표준세액 공제가 있는지를 보시고 표준세액 공제 옆에 돋보기 모양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A라인은 특별소득세액공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와 같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B라인은 표준세액공제예요. 결정세액은 어떤가요? 금액이 적을수록 유리하죠? 적을수록 유리해요. 지금 보니까 A라인의 결정세액보다 B라인의 표준세액 공제 13만 원 받았을 때 결정세액이 훨씬 더 적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험료 지출액이 있지만 공제를 받지 않고 표준세액 공제 13만 원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연말정산 하는 담당자분들도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영수증을 받아보는 근로자분들도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보험료 지출액 있는데 왜 공제 안 해줬어요? 물어보시죠? 요거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렇게 표준세액 공제 받는 게 이렇게 더 유리하니까 공제를 해주지 않은 거다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보험료가 없다, 표준세액 공제 이렇게 바로 이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 같은 경우에 개정세법 때 잠깐 보여드렸죠. 개정세법 때 한도 금액이 2천만 원까지로 최대 금액 상향되었죠. 그래서 2,500 대상 금액 입력했더니 한도 금액인 2천만 원까지 공제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아까 개정세법 때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죠. 여기 소비 증가분 부분 10% 추가 공제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에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그 밖의 공제까지 계산을 해서 과표가 계산이 되겠고요. 이 과표로 세율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액 감면 탭에서 반영했던 이 감면 급여로 이 산출세액에 따라서 세액 감면 금액이 적용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근로소득 세액 공제도 자동 계산되죠. 산출세액에 따라서 계산되는데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세액 계산 방법이라든가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까지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세액공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죠. 개정이 돼서 여기 근로소득 세액공제 아래쪽에 위치하는데요. 50만 원 대상이라면 50만 원 세액공제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자녀세액공제도 여기에 이제 손자녀가 추가됐죠. 거기에 2명인 경우 정전에는 30만 원이었는데요. 35만 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계산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간혹 지출액이 있는데 공제가 안 됐어요 문의가 많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납입금액 100만 원이 있는데 어떤가요? 세액공제 금액 비어있죠. 하단에 보면 공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순서를 천천히 보시면 가장 마지막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예요.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후순위 공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제로 인해서 다 공제를 받고 더 이상 공제를 받을 게 없다면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 그러니까 납입액이 있어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데 공제가 안 됐다. 그러면 이미 다른 공제로 더 이상 공제를 할 게 없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부금란은 자동 계산된 부분 반영이 됐을 텐데요. 정치자금, 구형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초과로 금액이 칸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돋보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공제 금액 계산하는 그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단에 참고사항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공제 대상 기부금의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또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참고사항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공제에서 입력했던 이 주택차입금이 있는데요. 이 주택차입금은 여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랑 좀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돋보기 클릭해 보시면 주택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은 95년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공제인데요. 주의하실 거는 여기 이제 이거는 소득공제랑 다르다는 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받는 소득공제와 다르고, 여기에 이 주택 차입금 68번란에 입력을 하면 농특세가 계산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의 20%가 농특세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갑자기 농특세가 왜 나왔지? 그러면 68번 주택 차입금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 68번 주택 차입금이 있다 그러면 농특세가 계산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정산명세에서 항목별로 좀 쭉 봤는데 혹시 좀 뭐가 깜빡깜빡 거리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월세액란에 원 AI 아이콘이 보이네요. 조금 전에 우리가 왜 재혼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냐고 질문할 때 원 AI에게 직접 질문 내용을 입력을 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 정산명세처럼 이런 서식에서 이 원 AI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한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입력한 게 아닌데 이 버튼만 눌러도 자동으로 이제 월세 공제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질문이 입력이 되고요. 또 좋은 게 원 AI는 최신의 개정세법이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개정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개정이 돼서 8천만 원 이하자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세액공제 대상금의 한도도 1,000만 원으로 개정된 750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최신의 개정세법으로 답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클릭 한 번에 바로 AI에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스마트A 10에서 이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에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제금액 반영해서 계산이 되면 이제 결정세액이 이렇게 나오죠. 이 결정세액에서 이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해서 차감징수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모든 사원의 이런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 완료가 됐다면 총괄해서 마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괄해서 마감을 해야 중도 퇴사자나 계속 근무자 모두 함께 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마감은 1번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에서는 마감이 안 돼요. 2번 연말정산 정산 명세 탭을 선택을 하고 상단에 마감 버튼 눌러서 마감을 해야 합니다. 또 마감할 때
한 번에 마감 잘 안 되죠. 신고할 때 마감 여러 번 하고 또 수정하고 마감하고 하실 텐데요. 마감할 때 혹시 오류가 발생한다. 상단에 보면 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팁 클릭하시면은 마감이나 변환 시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들이 여기 팁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할 때 오류가 발생했다면 팁 클릭해 보시면 보통 많은 같은 내용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럴 때 이거 팁, 특히 신고 기간에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원AI로 이렇게 질문하거나 서식에서 AI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질문 답변을 받아봤는데요. 더 전에 원AI는 이렇게 단순히 질문 답변하는 것 외에도 직접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직증명서 발급하려면 어땠나요? 어떤 회사로 진입을 해서 인사청무 양식에서 재직증명서 탭으로 가서 일단 발행할 직원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를 하죠. 또 필요하면 인쇄 화면에서 PDF 파일 다운받아 메일로 첨부를 하기도 하고요. 재직증명서란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여러 가지 과정으로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저전에 원AI는 이런 재직증명서 발급도 질문 하나로 간단하게 발행하고 발행한 문서를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AI에게 이렇게 전송할 회사의 어떤 직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전송할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쪽으로 보내줘 라고 질문을 하면 바로 이제 재직증명서를 발행해서 전송까지 할 수 있는데요. 위아고는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디 다른 화면 이동 없이 위아고에서 바로 재직증명서를 전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발급된 서류가 확인이 됐다라고 나오네요. 자, 발급 서류 확인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질문 한 번에 발행된 재직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했다면 전송을 해줘야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메일 주소로 재직 증명서를 질문 한 번에 바로 전송할 수가 있고요. 또 위아고는 팩스도 서비스 제공되기 때문에 이 이메일 주소란에 팩스 번호를 입력하면 입력한 팩스로 바로 재직 증명서를 팩스로도 질문 한 번에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원AI는 저희가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인데요. 흔히 알고 계신 AI와 달리 원AI는 ERP, 회계, 인사 등 핵심 업무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해서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하고요. 또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여러분이 중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에 맞춘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저희 더존비즈온에서는요, 원AI가 이 복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또 빠르게 결과를 조치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와 GPU 서버 구축 등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함께 오랜 기간 많은 기술적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노력과 투자, 그리고 고객 업무의 환경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포함된 가치를 감안한다면 원AI 가격은 단순히 사용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인다면 이보다 더 효율적인 투자가 있을까요? 저희 더존비즈온은 고객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더존비즈온 플랫폼 사업 부분의 김진희 차장이었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